일본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 라오스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간 고집해온 일본 시스템들, 수십억 원을 들여 지어진 일본 원조 시설들,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라오스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 돌아온 환경기술팀장 티아의 충격적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시청장님,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라오스에 제시한 조건을 들은 순간 라오스 정부 전체가 말을 잃었습니다. 시청장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라며 몇 번이나 되물었고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라오스에서 벌인 이 전대미문의 프로젝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티아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시청에서 환경기술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34살이 됐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대학교 4학년 때였죠. 그때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친구 소환이가 숨을 헐떡이며 도서관으로 뛰어왔습니다. 티아, 이거 봐봐. 한국 정부에서 장학 프로그램 공고가 나왔어. 환경공학 석사과정이래. 소환이와 저는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꿈을 꿨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이요. 소환이 손에 든 공고문을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발전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우리 둘 다 지원해보자.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소환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설렜습니다. 한국에서 최신 환경 기술을 배워서 라오스를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지원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썼어요. 10번도 넘게 고쳤죠. 미래의 환경기술자로서 제가 가진 꿈은 깨끗한 라오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몇십 번도 고쳤습니다. 소환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어요. 티아야, 우리 꼭 붙을 거야. 한국에서 최신 기술 배우고 와서 라오스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거야. 소환이가 말했을 때 저도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대학 중앙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환이가 먼저 확인하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티아, 나 됐어. 합격이야. 저는 가슴이 뛰며 제 수험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봤지만 제 번호는 없었어요. 1차 서류 심사에서 바로 탈락이었습니다. 소환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분명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우리 실력이 비슷한데 내가 된 걸 보면 너도 충분히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똑똑한 사람 몇 명만 골라서 보여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돕는 게 아니라 일부만 선별해서 돕는 거였습니다. 소환이가 한국으로 떠난 후의 일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 그러더니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고향을 잊어버리는 법이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았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회의에서 한국 기업이 제안서를 내밀 때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 시스템이 더 검증되었고 안정적입니다. 늘 그렇게 말했죠. 동료들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쇼만 잘하는 나라야. 우리를 진짜로 생각해서 돕는 게 아니라고.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지난 6월 28일 밤 장마 전선이 라오스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경보를 발령했어요. 저녁 6시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밤 10시쯤부터는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동료 아룬이었어요. 평소 침착한 아룬이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티아, 지금 당장 나와. 동쪽 폐수처리장이 완전히 망가졌어. 대형 사고야.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급히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새벽이라 길은 비어 있었지만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몇 번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30분 거리를 2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했어요. 2년 전 일본 정부 원조로 지어진 폐수 처리장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높이 3m 담장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요 펌프 세대가 모두 완전히 멈춰 서 있었고 중앙 전기 배전반에서는 파란 불꽃이 계속 튀고 있었어요. 전기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기 중에는 화학물질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 깜팡에게 달려가서 다급하게 물었어요. 예비 부품은 어디 있어요? 설계 도면은 어디에 있고요? 매뉴얼은요? 그런데 깜팡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없어요. 모든 부품이 일본 본사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특수 제품들이에요. 매뉴얼도 전부 일본어로만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룬이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공무원들이 평소에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거야? 세금 내고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욕설과 원망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아룬이 그래도 뭔가 해봐야지라며 응급 전원을 연결하려고 펌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위험해, 아룬.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제가 크게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룬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감전사고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룬을 구급차에 실어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무너진 펌프실 앞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기름때와 진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로는 검은 오염수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카 라이가 심한 피부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오염된 물에 잠깐 닿았을 뿐인데 온몸에 발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어요. 티아야, 대체 왜 우리는 늘 고장 나 있는 걸 써야 하는 거야?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폐수처리장 사고 다음날 오전 정부 청사 3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답답한 곳이었어요. 에어컨은 제대로 안 되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기술국 상사인 론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론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일본 본사에 긴급 부품 요청 공문 올려. 그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참석자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상사님, 일본 측에 확인해보니 부품 제작과 배송까지 최소 4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염수가 계속 강으로 흘러갈 텐데요. 시민들 건강이 위험합니다. 론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 티야? 우리가 마법사인 줄 아나. 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며칠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게 두려웠어요. 동쪽 구역 생활하수 강으로 직접 방류 중 시민 건강 위험. 경고 등 발령 환경 당국 대응 방안 전무 이런 기사 제목들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어요.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언제쯤 해결될 예정입니까? 길거리를 다니기도 어려워졌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려고 했는데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더니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공무원 양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우리 손자가 물만 봐도 무서워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기업들도 몇 번이나 제안서를 보내왔고 기술력도 검증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론이 비웃는 소리를 냈어요. 지금 와서 한국? 티야,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을 믿었나? 한국이 정말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는 거 아닌가?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수아는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혼자 폐수 처리장에 갔습니다. 경비원도 없는 적막한 현장이었어요. 고장난 수조 앞에 앉아서 달빛에 비친 검은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기름막이 무지개색으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달빛이 오염된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누가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던가요? 중얼거렸어요.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결국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었지.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준 나라는 없었어.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티아야, 물은 흘러야 살아있는 거란다. 멈춰 있으면 썩어버린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금 저는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무너진 신뢰, 사라진 대안, 막막한 현실. 저의 시선 속에는 깊은 절망만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사무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사고 발생 열흘째 되는 날 사무실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캐비닛과 서랍을 하나씩 비우고 있었죠.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3년 전 퇴직한 선배 수리가 남기고 간 검은색 USB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컴퓨터에 꽂아봤죠. 화면에 나타난 건 충격적인 1970년대 강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시커멓고 냄새날 것 같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물고기들은 하얗게 배를 뒤집어 둥둥 떠 있었어요. 강가에는 온갖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현재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물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강변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강을 따라 아름답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강이 정말 한국 서울에 있다고? 저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같은 장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니 더 놀라운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강 복원 과정을 담은 수백 장의 사진들, 상세한 기술 문서들, 그리고 한 문장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외국에서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고 그 실패의 경험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일까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봤어요. 한강 복원 프로젝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청장실로 갔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두드렸어요. 시청장님, 급한 일로 왔습니다. 한국환경기술 실사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장이 커피를 마시다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뭐라고? 티야, 네가 한국을 가겠다고? 평소에 한국 기업 제안은 항상 거부하지 않았나? 시청장님,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일 오후에 승인이 났어요. 티야,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라.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일 후 한국 도착. 인천공항에서 한민서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 보였어요. 티아 씨,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장시간 비행기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한민서 박사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정이 빡빡하겠지만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시고요. 내일부터 천천히 둘러보시죠. 성과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분은 우리를 단순한 손님이나 잠재적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동료로 보고 있었어요. 첫 일정은 경기도 환경관제센터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곳인가 보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서울시 전체의 환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티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정중하게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서울시 전체의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수질 문제를 예측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3분 안에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죠. 김상훈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삐삐. 서울 서쪽 지역 지도에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세요, 티아 씨. 마포구 합정동 쪽에서 수질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김상훈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빠른 손놀림이었어요. 화면에서 여러 개의 창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지금 AI가 최적의 대응 경로를 계산하고 있어요. 오염수를 어떤 경로로 분산시킬지, 어떤 정화시설을 가동할지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거죠. 모니터를 지켜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시 전체의 파이프라인들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물의 흐름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의 정화시설들이 순차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속도였어요. 3분도 채 안 되어서 빨간색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곧바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거였어요. 이렇게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라오스였다면 최소 며칠은 걸렸을 텐데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김상훈이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축적된 모든 실패 사례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거든요. 한강이 오염됐을 때의 상황, 복원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 모든 과정의 실패와 성공을 낱낱이 기록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예요. 한민서 박사가 옆에서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종이 위에 적힌 숫자나 공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진짜 기술이에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기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여행용 노트에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은 강을 바꾼 게 아니었어.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먼저 바꿨던 거야. 사람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강도 바뀐 거였어. 이틀째는 실제 수질 정화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대형 정화시설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곳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작은 이상 신호라도 발견하면 즉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야근 수당도 많이 안 나올 텐데 말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을 때 한 기술자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물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물이에요. 어떻게 남의 일이겠어요? 내 일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기술력은 첨단 장비나 복잡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모든 일이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제가 긴급히 작성한 20페이지 분량의 상세 보고서를 본 시청장이 즉시 한국환경청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한국-라오스 긴급 환경기술 시범사업 협약이 정식으로 체결됐어요. 무상기술 전수와 현장 맞춤형 설비 최적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론 상사가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어요. 티아, 이번 시범사업의 라오스 측 실무 총괄을 내가 맡아라. 예전의 차가운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완전히 틀렸었나 보다. 내 판단과 노력이 옳았어. 미안했다. 한 달 후 드디어 한국팀이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민서 박사와 김상훈, 그리고 현장 설치팀 엔지니어 5명까지 총 7명이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티아 씨, 이번엔 우리가 배우러 왔습니다. 한민서 박사가 첫 현장 미팅에서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라오스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 봅시다.
한국 기술을 그대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라오스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현지 직원들에게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센서는 라오스의 높은 습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정해야 하고요. 이 파이프는 몬순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이런 각도로 연결해야 해요. 심지어 기술 매뉴얼도 라오어로 완전히 번역해서 제작해 줬어요. 우리 직원들도 처음엔 어색해하고 소극적이었는데 며칠 지나니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단계는 우리끼리 설치해 볼까요? 자신감이 눈에 띄게 생기고 있었어요. 2주 후 드디어 전체 시스템 테스트 날이 왔어요. 마침 기상청에서 대형 장마 예보를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실전 테스트 환경이었죠. 많이 긴장되네요, 박사님. 저는 한민서 박사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했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티아 씨. 우리가 함께 만든 시스템이니까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날 저녁 7시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임시로 설치한 관제센터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새로 구축된 스마트 센터가 마침내 실전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측, 분산, 정화 모든 과정이 계획한 대로 차례차례 자동으로 이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 곳곳을 직접 확인하러 나갔어요. 결과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동안 매번 침수됐던 지역들이 모두 안전했어요. 침수 피해 0건, 수질 오염 사고 0건. 모든 시설이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론 상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티아, 그날 회의에서 자네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다. 정말 미안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와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조카 라이가 완전히 맑아진 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저에게 물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여기 들어가서 놀아도 되는 거야?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안전해. 프로젝트 공식 완료 마지막 날 저녁 한민서 박사와 화상으로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던 근본적인 궁금증을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가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경제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한민서 박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변한 게 아니에요, 티아 씨. 우리가 예전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이제 그대로 다시 전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본 철학이에요. 받았던 도움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도 지금의 라오스처럼 정말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때 미국, 독일, 일본, 심지어 터키에서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기술도 배우고 자금도 지원받고 사람도 보내서 교육받았죠. 그때 받았던 진심 어린 도움과 그로 인해 느꼈던 깊은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차례인 거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이 라오스를 떠나기 바로 전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티아 씨, 내년 3월부터 한국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환경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혹시 주요 강사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정말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실패와 좌절만 경험했는데요. 성공한 것도 별로 없고요. 바로 그거예요, 티아 씨. 한민서 박사가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패의 생생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교육 자료거든요. 성공 사례나 이론은 책이나 논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실패의 과정, 그 속에서 느꼈던 절망과 시행착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기술이라는 건 성공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패담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소중한 실패의 경험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술 전수라는 걸. 감추고 싶었던 제 실패가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한국팀 전체를 배웅하며 깊이 생각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선진 기술을 전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과 자신감을 준 거였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변화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한국과의 시범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라오스 정부가 전국 17개 주요 지역으로 스마트 환경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전국 환경기술자 협회 수석 운영자로 승진했어요. 어린 시절 꿈꿔왔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라오스 정부가 환경기술 분야에서 완전한 기술 독립을 공식 선언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깜짝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해외에서 첫 번째 기술 협력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라오스가 이룬 놀라운 환경기술 혁신 사례를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다니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국영방송 기자가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전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한국은 라오스에게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깊게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단순히 기술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받은 거예요. 가능성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우리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과 가능성을 전해줄 수 있다는 꿈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맑아진 강물이 따스한 햇빛에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현재 우리는 캄보디아와의 환경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미얀마에서도 공식적인 협력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이제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싶거든요. 기자가 인터뷰 마지막에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티아 씨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라오스도 세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한국이 되고 싶습니다. 첨단 기술만 전해주는 한국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과 꿈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국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후 혼자 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깨끗하게 복원된 강물과 그 옆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담겼을 거예요. 강은 다시 생명력 있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희망을 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